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우리가 처했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작동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발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을 때 한 사흘쯤 굶었어요. 제가 저에게 너 지금 밥을 먹을래? 투표권을 가질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다면 한 사흘쯤 굶은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아마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처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행복한 대통령이 됐을 텐데 사정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은 게 35년 몇 개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통감부 통치까지를 합치면 약 40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0년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하던 그 통치 구조가 통째로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 체계를 가지지 못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바뀌는 데다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밀려가고 해방은 됐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아직 세우지 못했으니까 독립은 못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3년을 그야말로 표류를 하다가 간신히 이제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원래 한반도라는 것은 남북으로 다 연결이 돼야 겨우 어떤 경제나 산업 상황이 작동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분단이 돼서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북쪽에서 공급되던 전기도 끊어져, 그 다음에 비료도 끊어져, 모든 그 중공업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제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개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느끼려면 일단 살아야죠. 먹어야 투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6.25 때 아주 그 마거릿 히긴스라고 유명한 그 여성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한국전을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면서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마거릿 히긴스 기자는 저도 언론계에 종사했던 기자 입장에서 정말 존경하는 그런 기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6.25 때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취재를 하면서 막 이 미군들, 부상당한 미군들 당장 수혈할 수 있는 혈액이 모자라니까 자기 피를 뽑아서 부상병들에게 주면서 취재를 했던 아주 위대한 종군 기자인데, 이분이 여성으로서 최초로 퓰리처상까지 수상을 한 기자가 한국전을 체험하고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민이 굶어 죽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기아는 절망을 낳고, 절망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경찰 국가를 낳는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상 작동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일단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광업이었습니다. 저 태백산 지역에 그 묻혀있는 이 철광석과 석탄과 중석 이런 걸 캐가지고 이걸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당장 급한 식량을 사오고 원료를 사오자. 그러려고 보니까 태백 그 산 탄전 지역에 뭔가를 캔에서 운반을 하려면은 철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까지 철도가 놓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49년 4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뭐 독단에 의해서 영암선 철도라는 것을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영암선 철도를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중앙선 철도를 놨습니다. 중앙선이 그 지나가는 그 영주에서부터 태백 탄전 지역인 천암까지를 연결하는 영암선 철도를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지하 자원을 캐서 일단 배고픈 국민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사오자. 이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 국민들을 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철도를 놓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이 태백 그 험산 줄령을 뚫고 철도를 넣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 기술이라든지 산업 수준을 볼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한 선택을 해서 영암선 철도를 건설을 했는데 그리고 1년 후에 6.25가 나서 중단이 됐다가 1955년 12월 31일 날 영암선 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태백 탄전 지역에서 그 생산된 이 석탄과 지하자원을 수도권으로 연결을 하는 이 교통수단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우리의 기초 산업들이 그 정상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 영암선 철도가 놓여져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재건체의에서 최고회의에서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데 박정희 정부가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건설한 영암선 철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박정희 시대에 그런 산업화와 근대화 이런 것들이 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모든 요인들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연결지어서 보는 어떤 연결고리적 관점에서 봐야 우리의 모든 이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그런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착안한 것은 지금 그 축적된 민족 자본이 거의 없는데 그 모든 자본들은 거의 대부분 농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한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농지는 대부분이 그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 농사는 그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대가로 소작료를 그 지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소작료의 비율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였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작인들은 1년간 뼈 빠지게 농사를 져서 그 생산량의 50% 내지 70%를 땅을 빌리는 대가로 지주들에게 주문하면 소작인들은 정말 그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봄이 되면 뭐 전량농가,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뭐 초근 목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참 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지는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을 시작했는데 농지개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북한은 그냥 지주 땅을 강제로 뺏어서 공짜로 나눠준다고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냥 뺏은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주고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지주 누구에게 이 땅 대금을 이자까지 합쳐서 몇 월 며칠까지 이 돈을 갚겠노라라고 하는 지가증권이라는 걸 주고 토지를 수용을 해서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농지개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대단히 유리한 그 조건으로 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일종의 이제 이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서부터 누구나 열심히 자기만 노력을 하면 당대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우리도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캔두 스피릿이 바로 이 농지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지금까지 수백 년 이 지주 소작으로 이루어졌던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을 일거에 다 불식시키고 전 국민이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이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사회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교육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하와이에서 정착을 하셨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생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외교 독립을 하신 거는 다 알고 계실 테고 첫 번째로는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통한 이 교민들 이 정신교육을 강화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를 줘서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중산층 그야말로 교육받은 시민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상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신문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버트 올리버가 쓴 기록에 의하면은 해방 무렵에 한국의 문맹률이 7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 78%는 좀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거의 70% 이상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을 읽는 거는커녕 자기 이름자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선거를 하는데 후보 이름을 적어놨는데 후보 이름을 인식을 못하니까 거기다가 뭐 작대기 하나 이게 오늘날 기호 1번 2번의 원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서 작대기 투표를 일소하자. 아니 무슨 후보자 이름이라도 알아야 정상적인 뭐 자유민주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에 정부의 살림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맹자 퇴치를 위해서 아주 거국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 퇴치 몇 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국문 보급반이라는 걸 15,000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일단 문맹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 무렵에는 문맹률이 거의 10%대로 떨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뭔가 산업화를 하고 근대화를 해서 우리가 뭔가 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문맹 퇴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우리는 근대화라고 산업화를 하려면은 아주 고급 인재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 고등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정부에서 뭔가 이 예산이 생기기만 하면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전력 투구를 한 것은 뭔가 근대화를 위한 공장을 지려면은 이 공장의 동력원이 전기인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엔지니어. 또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부터 원자력 산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원자력 산업을 하기 위해서 또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원자력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셨는데, 하버드 대학 근처에 MI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MIT에 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제철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4월 4일 날, 그러니까 아직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도 3개월 전에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을 건설하라라고 하는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서 인천에 있는 조선이연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철강 공장을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서 대한중공업공사라는 것을 출범을 시켜서 여기에서 소규모 평로라는 용광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철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국의 원조 당국에다가 우리 철강 공장을 질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 근데 미국 원조 당국이 이 철강 공장 건설을 거부를 합니다. 아마 다른 지도자들 같으면은 미국이 반대하니까 철강 공장을 시기상조인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했을 텐데, 이분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보유물로 철강 공장을 건설해라. 이거는 아마 뭔가 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으면 이런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자체 보유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서독의 대마도사라는 데가 국제 입찰을 받아가지고 이 대한중공업공사의 평로 건설을 해서 제철 산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제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우수 인재가 필요하니까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재관 박사 같은 분이고, 김재관 박사가 독일 아헨공대에서 철강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중에는 이제 중공업 차관보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항제철을 설계하는 그 작업을 바로 김재관 박사같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철강 유학을 보냈던 그 인재들이 포항제철의 설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포항제철이 아주 단숨에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 산업적인 연결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얘기하자면 정말 오늘 밤새워서 얘기를 해도 다 끝이 안 나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가고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별로 인식이 없을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이 그 산업 경제 정책에 포석하는 걸 보면 어느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나라가 아닌 당대 최강의 그 선진국인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가장 그 우수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33년을 살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꾸준히 학습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구 정치학자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연구한 그 로버트 다hl 같은 분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런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만,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 서구 열강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전부 독립을 시켜서 그 나라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이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상 작동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했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나라들이 왜 실패했을까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만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적어도 1인당 약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어떤 산업적인 토대, 그리고 잘 훈련된 탄탄한 중산층, 그리고 그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고무렵 어간입니다. 우리가 1987년에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 시대로 우리가 이행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그 우리가 이 6.29 선언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로 이행했다고 하는 그 시기와 로버트 다hl을 비롯한 이 서구 이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이 산업적인 토대가 완성되는 시기가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는 그럼 우리가 뭐로 불러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우리의 1인당 그 국민소득은 아마 한 60불, 70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961년에 5.16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82달러라고 IBRD 통계에 나와 있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 국민소득 1,000불 달성이 국민적인 대경상화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정상적인 서구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우리가 지금 독재니 뭐니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로버트 다hl이나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권위주의 앞에 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진짜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시기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